사람의 마음은 쉽게 멀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버려지는 순간은 의외로 간단하다.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외면. 이 이야기는 평생을 가족에게 바쳤던 한 남자가 마지막에야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다. 병원 복도에서는 심장 박동기의 정기음이 간헐적으로 울렸고 의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낮게 섞여 지나갔다. 신호강은 그 소리들 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78배 나이, 평생 지게차를 몰며 살아온 손은 이제 주름과 굳은 살로 가득했다. 그 손으로 아들을 키우고 아내를 지켜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문을 밀고 들어간 병실은 너무도 조용했다. 산소호흡기가 내뱉는 규칙적인 공기 소리만이 방 안을 겨우 채우고 있었다. 침대 위에 정민은 가늘고 약해진 손을 힘겹게 그의 방향으로 뻗었다. 여보 승우는 언제 와요? 숨이 섞인 목소리가 공기 속에서 금방 사라졌다. 신호강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내는 지난 6개월 동안 매일같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승우는 언제 오냐고. 하지만 그 질문의 끝은 늘 같았다. 아들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며칠 전의 일이 떠올랐다. 병원 인터폰이 울리던 순간 아버님 윤희예요. 병원 냄새가 너무 안 맞아서요.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 뒤에서 아들 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도 변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때 가슴 한쪽이 서서히 쓰라리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쓰라림은 지금도 그대로였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정미의 손등을 조심스레 쓰다듬는 동안 아내의 숨은 조금씩 짧아지고 있었다. 맥박 모니터의 파형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처럼 보였다. 여보. 정미가 힘겹게 입술을 떼었다. 승우 오면 꼭 전해줘요. 입술이 떨리며 멈추는 그 순간 신호강은 재빨리 아내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정미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방 안에 남은 것은 천천히 내려가는 심장 박동기 소리와 말하지 못한 약속뿐이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다.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가슴속은 이미 깊게 갈라져 있었다. 정미야, 내가 전할게. 약속한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나중에 그를 법정까지 이끌게 되는 길고 고된 싸움의 시작이었다. 아내가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비어버린 집은 그에게 너무도 넓고 너무도 차가웠다. 아무 말 없는 벽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신호강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오늘 밤만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승우야, 아버지다. 문 좀 열어라. 짧은 침묵이 길게 늘어지는 것만 같았다. 문은 천천히 열렸고 그 앞에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서 있었다. 환영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다. 아버님, 왜 오셨어요? 미리 연락 좀 하시지. 차갑지는 않지만 따뜻함조차 없는 목소리였다. 신호강은 작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냥 오늘만. 방 한 칸만 내주면 된다. 아니면 거실 한 구석이라도 좋다. 하룻밤만 재워다오.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그 표정은 금세 단단해졌다. 그건 곤란해요. 그때 집 안쪽에서 승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더 큰 상처였다.
신호강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내가 사준 집에서 하루 자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냐?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더 굳어졌다. 아버님, 이 집은 지금 저희 집이에요. 신혼 공간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정말 불편해요. 불편하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한 곳을 찌른다. 마치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래, 나간다. 그 말은 마치 힘없이 떨어진 낙엽처럼 바닥을 향해 가라앉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에게는 세상 전체가 자신을 향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눌러두고 살았던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한평생 참기만 했던 자신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바로 이 순간부터 한 아버지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찜질방의 형광등 불빛이 조용히 켜지며 하얀 천장에서 반사되었다. 신호강은 아무도 앉지 않는 구석에서 조용히 눌러 앉았다. 단돈 7,000원짜리 잠자리. 아내와 함께 살던 넓고 조용한 집 대신 지금은 얇은 돗자리 하나가 그의 전부였다. 축 늘어진 어깨로 벽에 등을 기대며 그는 중얼거렸다. 정미야, 미안하다. 내가 이게 뭐냐? 가까운 TV에서는 예능 소리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아내가 떠난 지 일주일.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람이 떠난 집은 집이 아니라 그저 벽 4개뿐이라는 것을.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지친 얼굴을 한 채 문을 열자 젊은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그를 맞이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신호강은 잠시 말을 고르고 아내와 함께 사준 집에서 아들 부부에게 쫓겨난 일, 그동안의 투병,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을 천천히 설명했다. 법무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살폈다. 어르신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신호강은 벌써 울컥하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정말 되는 겁니까? 이런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법무사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필요합니다. 아드님 부부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 말입니다. 신호강의 손이 천천히 무릎 위에서 굳어갔다. 증거.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서늘하게 스쳤다. 아내의 병실에서 울던 날들, 문병 한 번 오지 않은 날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무심한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를 증명해줄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서류 상자를 꺼냈다. 아내의 진료 기록, 여러 날에 걸친 통화 기록, 그가 수십 번 보냈으나 답장조차 받지 못한 문자들. 하나하나 종이를 넘길 때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래도 계속 손을 멈추지 않았다. 정미야,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걸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파일을 봉투에 넣으며 마침내 결심했다. 평생 참기만 했던 이 늙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싸우기로 한 순간이었다. 재판정 문이 열리는 순간 신호강은 잠시 숨을 고르며 발끝을 보았다. 이 문 안으로 들어서는 행동이 평생을 참으며 살던 그의 마지막 침묵을 깨는 순간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법정은 차갑고 단단했다. 바닥은 반들거렸고 형광등은 지나치게 밝았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린 것 같았지만 그는 오로지 증언대만 바라보며 걸음을 내디뎠다. 원고 신호강 씨, 증언대로 말씀하십시오. 심판대 위 재판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묵직했다. 그는 두 손을 맞잡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제 아내 정민은 6개월 동안 투병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목구멍이 조여왔다. 기도가 말라 들어가고 혀가 굳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으려 애썼다. 아들 며느리. 3달에 한 번 10분 정도 왔습니다. 그가 말끝을 떨며 멈추자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의자를 당기며 앉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느리는 병원 냄새가 싫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그리워하던 얼굴들을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법정 전체가 그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들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 간병인이 증언대에 섰다. 제가 간병하며 봤습니다. 환자분은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승우 언제 오나 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과 한숨이 잇따랐다. 그제서야 승우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헬쑥하게 질려 있었다. 신호강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미야, 저 아이가,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이렇게 서 있구나. 법무사는 카카오톡 캡처를 제출했다. 아버지랑 살자고 하는데 부담됨. 윤희 스트레스 난리. 요양원 알아봐야. 그 문장은 법정의 공기를 뚝 끊어버렸다. 마치 정치 없는 칼날이 허공을 가르듯 단숨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신호강은 아들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다. 향기 같던 기억들이 이 냉정한 글 몇 줄에 모두 부서져 버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등 위에 굳은 살을 천천히 문질렀다. 그곳이 아내가 마지막으로 잡아주던 자리였다. 다음 재판날 아침, 신호강은 법원으로 향하는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건물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누군가의 저릿한 시선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젊을 때라면 한 번에 성큼 올라갔을 계단이었지만 지금은 한 칸 한 칸이 깊은 기억을 끌어올리는 발걸음처럼 유난히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법정문이 열리자 눈앞으로 비치는 풍경은 변함이 없었다. 찬란한 형광등 아래의 차가운 공기, 판사석에 놓인 법전들, 피고석에 앉은 아들 부부. 하지만 오늘은 그 풍경이 유난히 잔인하게 다가왔다. 윤희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눈썹은 날카롭게 그려져 있었고 옷 역시 지나치게 단정하게 갖춰 입고 있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재판장님, 저건 감정적으로 쓴 메시지예요. 그냥 하소연. 그 순간 재판장이 그녀의 말을 단칼에 끊었다. 하소연이든 아니든 기록은 기록입니다. 환자가 임종할 때까지 단 3번의 문병. 이것을 부양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다. 엄중한 선언이었고 맹렬한 질문이자 누군가의 잘못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칼 같은 문장이었다. 윤희의 표정은 일순간 굳어버렸다. 입술은 바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금 전에 당당한 태도와 달리 손끝이 자꾸만 옷깃을 움켜쥐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승우는 더 심했다. 아버지 쪽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긴 손가락을 꼬며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등은 작게 굳어 있었고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듯했다. 법무사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재판장님, 이건 통화 기록입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오라고 연락한 날짜와 시간, 그 요청을 묵살한 피고들의 통화 내역입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숨을 참고 그의 말을 들었다. 또 이건 병문안 기록입니다. 피고들이 병원에 몇 번 들렀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까지 남아 있습니다.
방청석 뒤편에서 또 누군가 작게 말했다. 세상에 부모한테 저럴 수가. 그 순간 승우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아버지와 눈을 잠깐 마주쳤지만 그 짧은 순간조차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다시 떨어뜨렸다. 앞줄에 앉은 중년 여성은 눈가를 훔쳤고 노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윤희는 이를 악물었다. 재판장님,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일이 너무 바빴고 저도 몸이 안 좋았고 몸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시어머니의 병실을 찾지 않은 것이 정당합니까? 재판장의 질문은 윤희의 변명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는 더 말하지 못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울컥 끓어올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법정의 공기는 텅 빈 듯한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재판이 끝났을 때 복도는 더 어두워 보였다. 승우는 거의 뛰다시피 아버지를 따라갔다. 아버지, 잠시만요. 신호강이 뒤돌아보자. 승우는 아이처럼 주저앉을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소송은 그만.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번들거렸고 그 손은 아버지의 소매를 간절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한때는 명절날 아버지 무릎에 기대 만화책을 읽던 아이였다. 작고 따뜻하던 손이었다. 신호강은 길고 깊게 숨을 들이킨 후 조용히 말했다. 승우야, 너희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왔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은 누군가의 가슴을 세게 내려치는 소리 같았다. 승우의 얼굴은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호강도 돌아서며 느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판결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창밖의 햇살은 희미한 금빛을 띠었고 법원 건물의 유리창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신호강은 재킷을 매만지며 아내의 사진 앞에 섰다. 정미야, 이제 끝이 난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았다. 법정 안에 들어서자 재판장은 이미 서류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선고하겠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재판장에게 모였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원고 신호강이 부양 의무 위반에 의한 증여 해제 청구 전부 인용합니다. 단 세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그의 나이 78배 마지막 굴욕을 정당한 승리로 바꾸는 선언이었다. 그 순간 신호강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이 멎을 듯한 침묵. 그러다 천천히 숨을 내쉬는 순간 어깨에 긴장이 풀리며 무릎이 약간 흔들릴 만큼 힘이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윤희는 울먹이며 달려왔다. 아버님, 제발,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다시는 그런 일. 그러나 신호강은 그녀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말했다. 너희가 기회를 잃은 건 오늘이 아니다. 여러 번이었다. 매번 너희 스스로 놓쳤다.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승우는 벽에 기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모습은 아픈 아이 같았고 한편으론 너무나 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불쌍한 어른이기도 했다. 며칠이 지나 아들 부부는 법률에 따라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신호강은 창가에서 그들이 내려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절망도 분노도 아닌 그냥 조용한 작별처럼 집안에는 고요함만 남았다. 그러나 이번 고요함은 그가 혼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침내 되찾은 평온 같았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정미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정미야, 우리 집 내가 끝까지 지켰다.
그 말에 담긴 시간은 한평생이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따스함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심장에 움츠러든 부분까지 서서히 녹여냈다. 그는 거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삶은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가 지은 그 미소는 세상 어느 미소보다도 조용하고 깊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 누구에게도 밀려나지 않고 누구에게도 내쫓기지 않으며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자기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다.